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회사는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자들에게 몇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요. 노동자들은 일도 못하면서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월급 일부인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냈는데요. 이게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뒤로 이런 물음이 남았습니다. 파업이 불법이 아닌데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리고 이 구조적 문제를 손보자는 취지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안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일 시키는 쪽도 책임지게 하자. 또 다른 하나는 합법적으로 파업한 노동자에게는 소송으로 겁주지 못하게 하자.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맺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하청이 일 시키는 사장인 거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일해야 하고 작업 강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대부분 본사, 즉 일을 맡긴 쪽 원청이 결정합니다. 하청은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일 뿐이죠.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건을 바꾸려면 본사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고용한 쪽이랑만 교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청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하청업체는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정작 그 권한을 가진 원청은 교섭에 나오지 않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책임과 결정이 따로 노는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 지시하고 통제하는 쪽,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거죠. 하지만 원청 입장에서는 고용은 하청이 했는데 노동 문제에 대해 본사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기업 간 계약 구조가 흔들리고 운영 리스크가 커질 걸 우려합니다. 또 하청업체가 수백 곳에 이르는 경우 일일이 노사 갈등에 개입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합법적인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장하려면 불법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소송으로 제압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합법과 불법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합법 파업 중 일부 인원이 무단 점거를 했다든지 이렇게 처음엔 합법으로 시작했더라도 실제로는 불법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일률적으로 막아버리면 불법 파업까지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합법 파업이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류 중단, 생산 차질 등 실질적인 손해가 생기는데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기업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렇기에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지나치게 키우고 기업 간 계약 구조를 흔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의례 정치, 실질적 노동권 보장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워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 법안도 상징적인 과제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노란봉투법이 지적했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여전히 실질적 교섭 창구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합법적인 파업이어도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기업들이 노사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노사 갈등이 적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환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처럼 노조의 권한이 강한데도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노사 간 대립보다는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노조가 경영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공동결정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노사 간 갈등을 제도적 대화로 풀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노조의 힘이 크냐 작으냐보다 노사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켜줄 제도와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